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택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1992년에 시작된 택배가 저희 가족에게 요긴하게 쓰였던 그때의 이야기죠. 아직 택배를 비대면으로 받는 문화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 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 시절엔 초인종 소리 하나에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곤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향해야 했으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집에서는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면 직접 나가 물건을 전달받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만큼은 늘 예외였어요. 저는 7살짜리 어린 딸 하은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주말이 아닌 평일 낮 시간에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을 가야 했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택배를 주문할 때마다 문 앞에 항상 같은 문장을 남겨야 했어요.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이 메모가 아니면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택배를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메모로라도 대신하려는 것이었죠. 저희 집으로 오는 택배가 유난히 잦았기에 기사님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하는 물건들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저희 딸 하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작은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 체중은 정상 범위였지만 수유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드러났죠. 젖을 조금만 먹어도 토했고 밤새 배가 아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와 구토를 반복했고 체중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산부인과에서 갓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와 아이는 다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했고요. 검사 결과 선천적 위장관 운동 장애와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이라고 하더군요.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데도 낯선 병명이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완치도 없는 병이라는 말만 이해했죠. 그리고 단 한 가지, 먹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만 머릿속에 남아 빙빙 맴돌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 먹는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었죠. 그걸 못하면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하은이에게 먹이는 법과 소화시키는 법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당연히 시중 분유는 맞지 않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특수 분유만 먹여야 했고 수유 시간은 늘 긴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급하게 먹이면 바로 토했고 양을 줄이면 영양이 모자랐으니까요. 그래서 매 수유 시간마다 시계를 보며 하은이의 얼굴빛을 살피고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귀 기울이며 분유를 타먹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를 키워야 했죠. 아니, 아이를 살리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이를 위해 직접 약을 받으러 다니다가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 후로는 집으로 택배가 끊이지 않고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체질에 맞춰 지어 먹이는 한약, 장 운동을 돕는 영양제, 유당이 제거된 간식과 죽은 하루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물건들이었거든요. 냉장 보관, 소량씩 섭취 같은 문구가 붙은 상자가 거의 매일 도착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와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티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래에 비해 작은 딸아이가 그렇게라도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으니까요.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집 안으로 들이며 누군가는 하은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안심하며 택배를 받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은이의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맛도 없는 약을 먹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쓴 한약을 입에 대면 하은이는 본능처럼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작은 몸을 안고 약을 한 숟갈씩 넘길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사과하며 아이에게 약을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이걸 먹어야 해. 먹지 않으면 더 아플 거야.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아이에게 매번 같은 변명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속이 불편한 하은이는 잠든 뒤에도 자주 깨 울었고 복부 팽만 때문에 등을 둥글게 말고 있느라 자면서도 불편해했거든요. 그런 아이를 편안하게 눕히고 아이의 배와 등을 조심스럽게 문질러주며 위와 장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랐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병명은 분명하지만 언제 좋아질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성장하면서 운동성 부분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끝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하은이는 어디를 가든 아픈 아이로 먼저 불렸는데 그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파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냥 잘 먹고 잘 자라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현실은 병명과 처방전, 택배 상자로 가득 찬 하루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매번 상자를 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잘 먹일 방법을 찾자. 오늘이라도 이 아이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면 돼. 우리 하은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 마음으로 버티며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혹시 몰라 맞춰둔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아직 어둠이 남은 집 안에서 조용히 세수를 한 뒤 출근을 했죠. 혹시라도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잠든 하은이를 깨울까봐 물소리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요.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부엌 한켠에 놓인 하은이 분유통을 한 번 더 확인하곤 했고요. 하은이 먹을 건 충분히 있지? 남편의 움직임에 눈을 뜬 저를 보며 묻던 남편의 그 말은 사실 제 마음을 살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의 특수 분유가 부족해져서 제가 밤새 불안해했을까봐 늘 먼저 확인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던 남편은 결혼 후 몇 번이나 일을 옮겨 다녔습니다. 배움이 짧고 자격증도 없어 몸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 일을 오래 붙잡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맡은 자리마다 자기 몫의 무게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남는 곳이라 가끔 귀가 먹먹하다며 웃곤 했어요. 잉크 냄새가 옷에 잔뜩 뺀 채 돌아와서는 늘 옷부터 벗어 세탁기에 넣으며 욕실로 향하던 사람이었죠. 하은이를 안아주기 전에 자신을 먼저 씻으려던 거예요. 건설 현장으로 옮겼을 때는 비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도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고 여름이면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상처가 있었지만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하며 웃더라고요. 거칠어진 손으로도 하은이 배를 조심스럽게 문질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은이도 그런 아빠를 좋아했고 잘 따랐죠. 남편은 그런 하은이 덕분에 산다며 웃으며 아이와 놀아주었고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만 있는 채가 더 힘들다며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를 남편이 봐주어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다니던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은 뒤에는
농수산물 물류 창고에서 일할 때는 말고요. 출하 시간을 맞추느라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는 서운해했죠.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에 아빠가 잠을 자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듯 남편은 잠깐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는 아쉬워했지만 그런 남편의 시간에 행복해했고요.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을 때도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쉬면 안 될 때잖아.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굳이 묻지 못했어요. 하은이의 약값과 특수분유값이 늘 우리 부부의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택배 일자리가 있대. 그 무렵 택배는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도 차에 물건을 싣고 하루 종일 동네를 돌며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이 물건을 택배로 받았으니까요.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게 걱정스러웠지만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답한 남편은 결국 그 일을 선택하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이 제때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고 싶다면서요. 자신도 그 일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말했어요. 택배 일을 시작한 뒤 남편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손목과 허리에는 늘 보호대를 감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만큼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집에 갔는데 문 앞에 메모가 붙어 있더라. 남편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고 하면서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 문 앞에 두고 가달라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이 시키는 게 택배라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졌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던 상자들 속에는 누군가의 생필품도 있었고, 누군가의 약도 있었고, 누군가의 아이를 살게 하는 물건도 있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상자를 함부로 내려놓지 않았고, 냉장 보관이라고 쓰인 박스는 특히 더 조심히 다뤘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밤에 남편은 잠든 하은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야 우리 하은이도 잘 버티고 있어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다짐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늘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의 그 성실함이 상자 하나 한 번에 배송을 하면서 가진 정성만큼 조용히 우리 가족의 시간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도요. 힘들지 않아? 지쳐 보이는 남편이 안타까워 제가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긴 하지. 그래도 할 수 있어. 배시시 웃으며 답하는 남편의 말에는 대단한 포부도 거창한 꿈도 없었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내겠다는 아주 단순하고 묵직한 책임감만 들어있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밤에도 남편은 쉬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하은이를 안고 있는 제 팔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설거지도 해주었고 약을 데울 시간이 되면 겁먹은 아이 곁을 지켜주기도 했어요. 한약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면 아이가 보지 않게 약을 저어주며 식혀주는 사람이었죠. 이 냄새가 나면 왠지 안심이 돼. 그렇게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잘 먹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이 컨디션이 안 좋아 밤새 울며 잠을 설칠 때면 다음날 새벽 출근이 있어도 남편은 아이 곁을 지켰어요.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요. 음도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였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하은이는 이상할 정도로 조금씩 진정되며 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었구나. 남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었기에 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함께 갈 때도 늘 메모지를 들고 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질문을 미리 적어오고 들은 내용도 빠짐없이 적어왔죠. 제가 긴장해서 말을 잊을까봐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기도 했고요. 이 약은 언제까지 먹여야 하나요? 아이가 밤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약도 먹고 있는데 병원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는 아이를 대신해 아파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를 대신해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하은이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토하고 울 때도,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도 늘 같은 웃는 얼굴로 아이를 안아주면서 달래줄 뿐이었죠. 하지만 모두 잠든 밤, 부엌불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의 등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어깨가 지쳐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힘들고 불안해도 이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믿음이요. 가족으로서 저와 아이 곁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결혼 생활은 돈은 늘 부족했지만 그 사람의 성실한 만큼은 단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실함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하은이의 하루와 우리 가족의 시간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쉬는 날에도 기꺼이 일하던 사람이었던 남편의 사고는 저희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사고가 난 날은 원래 남편이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가 몸이 좋지 않다고 연락을 했고 남편은 대신 일을 나갔죠. 그러고는 일하러 나간 그날 사고를 당하고 말았고요. 내일은 진짜 쉬는 거지? 너무 오랜만에 쉰다는 말에 제가 몇 번이나 묻자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은이랑 놀아주려고. 하은이는 그 말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비어있는 이불자리만 보던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하은이는 전날부터 아빠랑 놀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채 밝기도 전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벨소리는 짧았고 남편은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잠결에 받은 것 같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아이를 달래다 잠든 제가 깨서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몸이 안 좋대. 오늘 물량이 많은데 대신 나와줄 사람이 없나 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어쩌지? 오늘은 쉬기로 했잖아. 하은이가 알면 엄청 올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괜히 옷장만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고 올게. 오전 물량만. 그 말이 늘 그랬듯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더 붙잡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급한 사정 앞에서 등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조용히 세수를 했고 아직 자고 있는 하은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저에게 말하며 나갔죠. 금방 올게.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이라 도로는 젖어 있었고 택배 차량들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던 날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무리하지 않으려 했을 거고, 늘 그렇듯 안전벨트를 매고 상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배달했겠죠. 그러다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단지 근처였다고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미처 보지 못한 미끄러운 노면에 차량이 중심을 잃었다고요. 차는 크게 흔들렸지만 남편은 끝까지 브레이크를 잡았다더군요. 차 안에는 배송하지 못한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취급주의, 냉장 보관 같은 글씨가 적힌 박스들이었겠죠. 연락을 받고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병원으로 달려가던 내내 저는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오늘을 쉬자고 조금만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있더라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고 어두운 태도로 말을 꺼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요. 장례식 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평소처럼 마지막까지 배송 순서를 확인했고 자기 물량이 아닌 상자 하나까지 더 챙기며 이건 오늘 꼭 가야 한대 라고 말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 몫을 넘어서 일하며 살았구나 싶어서요. 비록 쉬는 날이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떠났다는 생각도요. 하지만 남편의 그 성실한 책임감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얼마의 위로금만 전달하며 남편 혼자 낸 사고라 큰 보상은 어렵다며 외면해버렸거든요. 회사의 손해가 컸지만 노력은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하고는 돌아갔죠. 업무 중 불의의 사고라는 말만 남긴 채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는 치러졌고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현관을 바라보며 저는 그날 아침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금방 올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몇 번이나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몫까지 잘해낼 수 있을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죠. 아이는 아빠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는 말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아이를 안고 달래며 그 와중에도 약을 먹이고 한약을 데웠어요. 그래야 하은이가 하루를 또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하은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내던 월세만큼을 제가 감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고 밤에는 아이가 잠든 뒤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부업을 집으로 가져와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보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죠. 아이 유치원에는 아이가 먹을 약과 특수식을 도시락으로 싸서 보내며 일을 했고 그런 제 마음은 늘 무거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전히 택배는 저의 일상이자 동시에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혹시나 택배가 문 앞에 오래 놓여 있다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택배를 담당하던 기사님은 늘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물건은 항상 가지런히 문 앞에 놓여 있었고 배송이 끝났다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아 있었거든요. 문 앞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안도하게 되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단 한 번도 배송 오류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하은이는
약도 특수식도 제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택배 박스를 집 안으로 들여놓으며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택배 기사님이 너무 고맙게 물건을 가져다 주셨네. 그러면서 남편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아이는 아빠가 하던 일이 택배 배송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집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볼 때마다 유난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에 돌아오더군요. 유치원에서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했다면서요. 아이는 먼저 엄마인 저에게 쓴 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항상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힘드신 거 알아요. 저도 열심히 약 먹고 나아져서 엄마 덜 힘들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파서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 제가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속상하지 않게 제가 더 잘할게요. 고작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우리 딸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는 또 하나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밀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칸에는 항상 무거운 걸 가져다 주시는 택배 아저씨께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가 곧바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의 세상 속에서 택배 기사라는 존재가 고마운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아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었죠. 와, 우리 하은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택배 아저씨가 아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 편지 아저씨가 보실 수 있게 잘 놓아보자. 그날 저녁, 하은이는 색종이를 접어 작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몇 개도 묶어서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더군요. 그리고는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엄마, 택배 아저씨 힘들잖아.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질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남편도 함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그렇게 편지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다가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문 손잡이에 낯선 작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거든요. 택배 상자 말고는 그런 봉지가 걸릴 일이 없는 집이라 더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도 그 봉지가 신기했는지 얼른 손을 뻗어 안을 들여다보더군요. 봉지 안에는 손바닥만한 인형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하은아, 사탕과 편지 고마워. 하은이 덕분에 아저씨도 힘이 많이 났어. 인형은 그 보답이야. 좋아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짜르르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어요. 아이도 답장과 선물을 받은 게 감동이었는지 간만에 밝게 웃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로 그렇게 웃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 더 좋더군요. 봉지 안 인형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종알거리며 들뜬 얼굴로 자기가 쓴 편지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저는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희 집 앞에는 조용한 교류가 이어졌어요. 아이는 며칠 뒤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다시 택배기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인형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아빠도 저에게 인형 선물 자주 해주셨는데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는 색연필이 걸려 있었고 그 보답으로 아이가 사탕을 걸어 놓으면 작은 장난감이 돌아오더라고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가 걸려 있기도 했어요. 아이와 택배 기사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현관문 앞이라는 공간을 따뜻한 소통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의 편지에 늘 답해주는 택배 기사님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그분을 직접 마주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와 기사님의 시간이 늘 엇갈렸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사님에 대한 상상이 점점 더해져서인지 아이는 마치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리듯 기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하은이는 또 기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번 편지를 쓴 덕분인지 글씨도 더 또렷해졌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정성껏 적어 내려가더군요. 설레는 얼굴로 남긴 그 편지를 저는 처음으로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아이가 비밀이라며 절대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혹시 무언가를 바라는 내용을 썼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더 요구하는 건 신뢰가 될까봐요. 그런데 아이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았죠. 편지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택배 아저씨, 우리 아빠도 예전에 아저씨처럼 택배 일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빠 친구가 아파서 쉬는 날에도 아빠가 대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제 편지에 답을 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편지를 읽고 손이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야기를 아이에게 자세히 해준 적은 없었는데 아이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이어붙였지만 진실에 아주 가까운 내용을 정성스럽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편지를 아이가 두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편지를 치워버리면 답장을 기다릴 아이가 실망할 것 같아서 편지를 치우지도 못하면서요. 아이 이야기라 해도 낯선 사람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보다도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옮기지 못한 채 마음만 불편했죠. 아이는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편지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중 새벽이 다 된 시간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쾅쾅쾅.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긴장한 채 혹시 아이가 깰까봐 아이 귀를 막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죄송합니다. 저 택배기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그 소리에 놀라 문 앞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문을 열지는 못한 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얼른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어서 문 밖에 남자가 말을 꺼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정우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이 편지를 보고 알게 됐어요. 알고 나서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더군요. 남편 사고 당일 원래 그 배송 코스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말까지 듣고서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기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날까지 입고 나갔던 조끼와 같은 조끼를 입고 남편이 쓰던 것과 같은 모자를 쓴 그 기사님을요. 남편과 닮은 건 그 조끼와 모자뿐이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어 기사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건 보리차뿐이라 컵에 따르면서도 손이 계속 떨리더군요. 기사님은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혹시 아이가 깰까봐 방 쪽을 살피며 그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기사님은 보리차 한 잔을 다 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 쉬겠다고 했던 그날 정호가 대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보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키우지 말라며 제 입을 막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거든요. 정호 장례식에 가려 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그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찾아뵐 생각도 못했어요. 기사님의 말은 거기서 멈췄고 방 안의 공기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리차가 담긴 컵에서 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입을 열었죠. 남편이 집안 형편 때문에 남의 일이어도 대신 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도 겨우 쉬는 날이라 아이와 놀아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받고 나갔죠. 몸이 안 좋다던 동료가 맘에 걸린다면서요.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기사님은 그제야 고개를 아주 조금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더군요. 맞아요. 정우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건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남들 힘든 건 그냥 못 본 척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정우를 찾았죠. 그러다 정우가 그런 사고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쉰 것 같아요. 집에서도 똑같았어요. 하은이 약 먹이는 것도 밤에 열 오르면 안고 서성이는 것도 늘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힘들까 봐요. 자기는 새벽 일찍 배송 나가야 하면서도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배송할 때도 그랬어요. 무거운 물건 있으면 꼭 먼저 나서서 들었고 어르신 댁이면 배송 시간이 늦어져도 직접 문 앞까지 가서 꼭 뵙고 놓고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시간 맞추라고 재촉해도 웃기만 하면서 항상 사람이 먼저지 라고 하던 게 정호였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던 남편, 아이가 알던 아빠, 그리고 기사님이 기억하는 동료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거든요. 그 모두가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은이는 아빠가 택배 일을 했다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약 때문에 우리 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택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남편이 했는지 기억하더라고요. 제 말에 기사님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새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정우가 한 번은 물건을 싣다가 잠깐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요령도 안 피우고 일하냐고요. 그랬더니 딸아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어려운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면 그 복이 아픈 딸아이에게 가서 얼른 나을 것 같다고요.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말해줬고요. 그래서 이 집에 택배를 놓을 때마다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정우 생각이 났거든요. 정우가 말했던 물품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기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결국 눈물이 터져 울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하은이가 쓴 그 편지를 받고 내용을 보고는 정훈의 집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른 척을 못했습니다. 원래처럼 아이에게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사실대로 쓰면 이 아이가 혹시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그 생각을 수백 번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오느라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이 지나면
제가 다시 겁을 내고 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님께 천천히 고개를 저어 보였어요. 하은이는 기사님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남편과 꼭 닮은 아이거든요. 아마 기사님이 몸이 아파서 남편이 대신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도 기사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사님 덕분에 행복했던 그 시간을 아이는 잊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빠진 사람이 기사님이 아니었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확신에 가까웠죠. 기사님은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시더라고요. 정우가 하늘에서 저를 욕하고 있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남편은 아마 기사님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괜히 마음에 짐지고 살까봐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주세요. 그 사람 이제라도 쉴 수 있어서 다행이잖아요. 그 말에 기사님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문 울음이었죠.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본능처럼 몸을 일으켜 아이를 살폈고 다행히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하은이는 정말 밝은 아이더군요. 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택배 물품을 보며 아픈 아이라는 걸 짐작했기에 마음이 더 쓰였고요. 그런데도 편지의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와 기사님 사이에 오간 그 편지들이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조금 더 자라 이제는 전보다 잘 자는 아이를 보며 저희 집에서 나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슬픔만이 아니라 존경과 기억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도요. 남편은 그렇게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아이에게 전해달라며 커다란 곰인형 하나를 두고 조용히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그 곰인형을 보고 너무 신나했어요. 저는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기사님이 선물로 주고 가셨다고만 말했죠. 아이는 감사 편지를 쓰겠다며 또 기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계속 저희 집 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택배는 하나둘 도착했지만 그 편지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었죠. 아이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 편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있는데도 아직 편지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잠깐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그 편지 하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걸요.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만 들려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만 나도, 택배 상자를 끄는 바퀴 소리만 들려도 귀를 문 쪽으로 대면서 소리를 듣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아이는 더 이상 새로운 편지를 쓰진 않았지만 선물 받은 곰인형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기사 아저씨가 꼭 다시 오셔서 편지 봐주실 거야. 그 모습이 마치 인형과 함께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저 역시 기사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렇게 가시고 난 뒤 다시 오지 않는 기사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요. 아이가 셋이나 있다고 하셨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도 신문을 정리하다가도 아이의 편지가 혹시 바람에 날아갈까봐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편지가 아이의 마음 같았거든요. 해질 무렵이 되면 아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서툰 손으로 그린 크리스마스 그림이 붙은 창문 너머로 어둑해지는 골목을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엄마, 택배차는 저기서 와?
아이는 골목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기도 했습니다. 잠옷을 입은 채 현관 근처에 앉아 고민형을 꼭 안고서요. 혹시라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밤마다 불을 끄고도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혹시나 기사님이 그날처럼 밤에라도 들러 아이의 편지를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 앞에 놓인 작은 편지 한 장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의 편지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래도 다시 믿어보려는 얼굴이더라고요. 현관 앞에 그 편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사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아이의 상태는 전보다 좋아졌고 제때 입학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물론 여전히 특수식 도시락을 싸야 했고 무리한 체육 활동은 할 수 없었지만요. 아이는 학교 생활을 즐거워했고 그러면서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이와 저는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정리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달려나가 누구세요? 라고 묻고 문을 여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 남자는 아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하은아, 안녕? 내가 택배 아저씨야. 잘 있었어? 그 목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정말 기사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환해진 모습에 제가 놀라자 기사님은 웃으며 아이에게 주려고 샀다며 꽃다발을 내미셨죠. 이건 하은이 아빠가 하은이에게 주고 싶을 것 같아서 아저씨가 대신 샀어. 학교 가기 전에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일이 많아서 이제야 왔네. 그리고 기사님은 택배 일을 그만두고 회사의 은폐를 고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이 모은 증거를 가지고 조사 끝에 회사는 책임을 인정했고 그 결과 저와 아이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말도 전해주셨죠. 회사가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은 차량 결함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에 책임이 있었던 사고였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제대로 검진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계속 운행했던 겁니다. 기사님은 그날 자신이 아프지 않았다면 사고를 당한 건 자신이었을 거라며 그 사실을 알고도 나서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고발하셨다고요. 몇 달을 그 문제에 매달리셨고 회사의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 전에 저와 아이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건 혹시 일이 잘못됐을 때 저희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였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은이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은이랑 재수 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사님이 걱정되더라고요. 결국 저희 일로 직업을 잃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셔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저희 때문에. 그러자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호 일처리를 하다 보니 정호가 제 먹고 사는 걸 걱정했는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과수원 자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큰돈이 생기셨는데 그 재산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었는데 거기에 온천이 터지면서 리조트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하은이만 잘 키워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하은이랑 재수 씨께 할 수 있는 일은 더 할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대로 며칠 뒤 보상금이 나온다며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남편의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죠. 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 학교와 더 가깝고 조금 더 편리한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그런 저희 모녀를 기사님은 잊지 않고 종종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아이 병원에 가는 날에는 꼭 오셔서 차로 태워주고 데려다 주셨죠.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기사님 스스로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고 다짐한 속죄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굳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사님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하은이는 점점 건강해졌고 저희 집에는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예전처럼 택배 상자가 쌓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딸 하은이는 건강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심해야 할 건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하은이와 하은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님 가족과는 친척처럼 왕래하며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기사님 손자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 기사님 가족들과 모두 모여 축하 파티도 했죠. 기사님이 수도권 교외 지역에 작지만 멋지게 지은 집에서 사시는데 그 집 마당에서 다 함께 모여 오래도록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택배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자들 안에는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약이 있었고, 아이를 살게 하는 음식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이어지는 마음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늦어져도 조금 더 자기 몫을 넘어서 택배들을 전달하며 살았던 거겠죠.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기사님의 손을 거쳐 아이의 편지로 이어졌고, 현관문 앞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사람에게 닿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살았는지 이해하려 했었는데,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어도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라는 걸요. 하은이는 이제 아픈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고,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그 아이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 날이면 저는 여전히 잠시 멈춰 섭니다. 상자를 들여놓기 전 문 앞에 남아있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들을 한 번 더 떠올리기 위해서요. 누군가의 성실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걸 저는 남편과 아이와 그리고 한 택배 기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문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들여놓고요. 마치 안부를 받듯이요. 여러분에게도 제 택배 같은 안부가 있나요? 그 안부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연결됐다는 생각만으로 덜 외롭더라고요. 의지할 곳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안부가 다 따뜻해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